해고 is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5월 9일 금요일 뉴스바입니다. 국민들이 해경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검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가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자료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어제 JTBC 뉴스9이 단독 보도한 전국 해경 지휘관 긴급 화상회의에서 김광준 해경기획조정관이 한 발언의 일부입니다. JTBC는 해경이 세월호 참사 실종자 구조 대책보다는 조직 걱정에 급급하다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해경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중앙대 4학년생이었다가 엊그제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떠난 24살 청년 김창인 씨를 오늘 초대석에서 만납니다. 김창인 씨는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한 뒤 진행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다가 정학, 피선거권 박탈 처분을 받았고 끝내 자퇴를 결정했습니다. 꿈 많은 젊은이 한 명이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내쫓기듯 떠나 청춘의 좌표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중앙대를 두산대학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두산대학 블랙리스트라고 말하는 김창인 씨를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의 요일별 코너 최강의 영시리에서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당시 미국 정치권의 뒷모습을 그린 영화 찰리 윌슨의 전쟁을 정치 사회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장혜림의 월드 리뷰를 시작으로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Flight 3. The United States is a threshold for America. 日本と同じで現地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에서 학자들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한겨레 신문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학자들이 세월호 참사가 단순히 선장과 선원들의 일탈적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규제 완화와 민영화, 무능력과 부패 때문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과 특별법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버펄로대, 토론토대 등 6개 대학의 교수 6명이 성명서를 썼는데요. 이 성명서의 제목은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에 울리는 경종,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와 민주적 책임 결여가 근본적 문제이고요. 이 교수들은 성명서를 다른 학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서명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학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자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니까 좀 주목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명서 내용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다른 내용 어떤 것 담고 있습니까? 네, 성명서에는 5가지 요구가 담겨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생존자와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치유와 정당한 배상을 할 것,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임을 인식하고 세월호 비극에 대해 책임질 것. 10째, 책임자를 처벌할 독립적 특검 및 특별법을 도입할 것. 넷째,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철폐하고 공익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방송 장악과 언론 통제를 중단하고 언론 자유를 보장할 것 등입니다. 예.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그리고 또 희생된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내용, 또 국내에서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상컨대 정부가 그렇게 쉽게 다 받아들여줄 그런 내용은 또 아닌 것 같아서 앞이 좀 전망이 어둡습니다. 네. 네, 학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죠? 네, 한겨레 신문은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교수와 박사후 과정 연구원 등 50명이 서명했다고 전하면서요. 이들이 미국 동부 시각으로 이번 달 12일 오후 2시까지 서명을 받은 후에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국내 언론들 세월호 관련 보도를 점점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여전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죠? 네. 외신 보도 사이트 뉴스프로는 미국 글로벌 포스트의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글로벌 포스트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느리고 무능한 대처에 대해 한국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참사로 안전정책 실시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에 심각한 과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특별히 해경에 대한 비판이 지금 강한 편인데요. 외신들도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경의 과오를 집중적으로 다뤘는데요. 해경이 촬영한 영상을 소개하면서 이들이 창문을 깨서 탈출하려고 한 승객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경이 창문 두 곳을 깨서 6명을 구출했지만 더 많은 창문을 깰 수 있었고 또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신문은 이 영상이 4월 28일경부터 유포됐지만 최근 며칠이 돼서야 한국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고 설명했고요. 이 영상이 보도되면서 해경의 구조 작업에 대한 공분이 더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최근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좀 주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관광 상품이 소개됐습니까? 네, 함경북도 칠보산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민박촌이 운영돼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중국 신문사는 중국 지린성 투먼에서 북한 칠보산으로 가는 열차 관광을 소개한 기사에서 칠보산 아래쪽에 자리한 명천군 보촌리에 대해 전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이곳은 전체 주민이 20가구에 불과한 작은 어촌이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현지 주민의 집에 민박 형태로 묵으면서 대화와 촬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문은 이곳 주민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작은 꽃게를 대접하면서 친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예. 북한의 한 가이드가 북한에서 외국인에게 개방된 마을은 단 2곳뿐인데 그중 하나가 이 보촌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최근 상황 보면 북한이 중국과의 이른바 관광 협력 사업 좀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예, 소개해 주신 이 보촌리 민박촌 외에 또 다른 관광 상품이 있습니까? 네, 투먼과 칠보산을 오가는 열차 관광 이외에 중국 지린성 지안과 평양을 연결하는 열차 관광 코스도 지난달 13일에 12년 만에 재개통됐다고 알려졌고요. 예. 랴오닝성 단둥에서는 중국인의 자가용 북한 관광이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화통신은 북한과 접경한 단둥과 투먼 그리고 지안 등지에서 올 들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북한 관광의 열기가 뜨겁다고 보도하면서 지안에서 압록강을 건너 자강도 만포시를 관광하는 1일 관광도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지금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게 지금 단절된 시점인데 북한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중국 쪽으로 좀 그 관광 협력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강경한 태도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세력의 분리 독립, 주민 투표 연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죠? 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세력 대표자들에게
5월 11일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 정부가 분리주의 민병대 진압작전을 중단하고 구금된 분리주의자를 석방해달라고 또 요구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배치됐던 러시아군이 철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푸틴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나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좀 다양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분리독립 주민투표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면서 그 원칙적으로 불법인 그 투표를 연기하는 건 의미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그 러시아군 철군은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실제로 철군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이 푸틴의 요청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내 친러시아 세력 이 사람들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투표가 연기됐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은 푸틴 대통령의 요청이 있은 지 하루 만인 어제 8일 이 제안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11일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주민투표의 결과는 쉽게 예상이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강경 진압작전 때문에 반정부 분위기가 굉장히 고조된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계 주민들은 대거로 투표에 참여할 걸로 예상되고요. 그 결과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독립 결정으로 나올 게 거의 분명하다고 봐야겠습니다. 크림 공화국의 경우처럼 러시아로의 편입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가야, 국민TV 조합비를 내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하다. 아버님,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아니, 전화로도 매달 알아서 자동이체가 된다고? 그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아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로 해도 신청이 되는 거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365일 24시간 가능한데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조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경향신문 기사를 먼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기자 메모. 오늘 박래용 경향신문 정치부장이 있었네요. 예. 정치부장이 칼럼은 써도 기자 메모를 쓰는 거는 이채롭고요. 또 이 박스 칼럼이 일면에 실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기자단 간사들은 경향신문 기자에게 63일 청와대 출입정지 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21일 민경욱 대변인의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라는 발언이 비보도를 전제로 한 이야기였는데 비보도 약속을 깨고 보도를 했다. 이런 이유에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 이 발언 큰 파장을 이야기했었죠. 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말입니다. 자, 이 말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가 최초로 보도를 했죠. 오프 더 레코드를 깨고 보도를 한 겁니다. 비보도 약속을 깨고 보도한 건데 통상 오프 더 레코드가 깨질 경우에 이 당국자 발언은 비보도 약속이 해제되고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보도하는 게 관행입니다. 자, 그런데 청와대 기자 간사단은 이례적으로 비보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미 삽시간에 계란 발언 이것이 번져나갔고요. 민경욱 대변인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로 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보도금지 방침을 내린 겁니다. 청와대 기자단이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는데요. 그래서 경향신문은 간사단에게다가 아니 이
이미 다 이렇게 알려질 만큼 알려지는 사안이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비보도로 묶다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항의를 했더니 여전히 이 기자단은 비보도 유지 결정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은 다음날 그냥 보도해버렸습니다. 기자단, 간사단이 뭐라 하건 간에 말이죠. 예. 자, 그랬더니 바로 경향신문 기자에게 63일 출입정지 징계를 내린 겁니다. 경향신문만 보도한 게 아니라 앞서 비보도를 먼저 깬 오마이뉴스는 물론이고 한겨레 한국일보도 보도를 했거든요. 이들에게도 출입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 비보도 뭐 다 아실 겁니다. 이 통상 청와대에서는 국가안보나 외교, 경우상 필요한 대통령 일정에 관한 사안을 비보도나 엠바고로 요청을 합니다. 엠바고는 어느 시점부터 보도하라 뭐 이런 거죠. 예. 이 대변인의 계란 발언은 국가안보도 외교상의 기밀도 아니지요. 경우사항의 문제도 인권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세월호 참사 발생 엿새째로 정부 무능에 다가 결국 관료들의 부적절한 언행까지 더해져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나온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은 청와대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아니한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인데 말이죠. 자, 나중에 서남수 교육부 장관, 그 라면을 먹은 서남수 장관 스스로도 부끄럽고 민망하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던 그런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기자단은 이 민경욱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새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으니 이건 뭐 언론의 책무를 내동댕이 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런 내용을 오늘 박래용 부장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렇게 치면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4월 23일 경향신문 예. 수요일자 12면에 하단에 있습니다. 예. 1면에 실은 것도 아니고. 1면 톱도 아니고.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뭐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봤지만 예. 궁금한 게 예. 이 간사단이 출입 정지하면 네. 따라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관사단이 무슨 집권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뭐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기자들 시스템입니다. 예, 이런 그 출입처 또 담합 이러니 기사가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기자실 그 문화를 전 이해할 수 없습니다. MBN의 김은미 기자라는 여기자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기자실을 찾아왔을 때 예.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게 기자예요. 평소에 좀 한번 안아보고 싶었다. 예. 그 얘기를 했던 그 기자입니까?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러니 뭐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하다가 바로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뭐 다음날 어떻게 보도할 것인지 그 회의했던 양반이 와서 청와대 대변인하는 그런 구조. 예. 우리 한국 사회 기자들의 쌩얼입니다. 이게 바로. 예. 자, 기자들이 감싸던 그 대변인이 어디 출신입니까? 민경욱 대변인의 출신 어딜까요? 수신료 인상 예상 방송사죠. 예, KBS입니다. 출신이죠. 입사 1년에서 3년차 KBS 기자 55명이 엊그제 사내 보도 정보 시스템에 10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유족들이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울부짖을 때 우리는 정부의 말만 앵무새처럼 전하고 있다. 우수한 인력과 장비는 정부 발표를 비판하라고 국민들에게서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썼습니다. 이들은 또 현장에서 KBS 기자는 쓰레기와 기자를 합한 기레기 중에 기레기로 꼽힌다. 팽목항에서는 KBS 잠바를 입는 것조차 두렵다. 이런 말로 KBS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전했습니다. 보도국 간부들에게는 청와대만 대변하려거든 능력껏 청와대 대변인 자리 얻어 나가서 하라. 이런 날선 비판도 했습니다. KBS 세월호 취재 기자들의 뼈아픈 반성문 오늘 경향신문이 사설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예. 경향신문은 문제는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 등 고위 간부들이다. 후배 기자들의 충정을 선의로 받아들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도 시원찮을 판에 뒤통수를 치고 있다. 이 평기자들이 자기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대자보 정치 아니냐. 정파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KBS가 실종자 가족 얘기는 모두 들어줘야 하나라는 어처구니 없는 반문까지
이 간부들이 했다고 하는데 경향신문은 절망감마저 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월호 유족들이 어제 KBS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임창건 보도본부장과 이준환 취재주간 등이 KBS 이 간부의 어떤 그 대표성을 띠고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갔다가 유족들에게 격렬한 항의를 받고 쫓겨났지요. 예. 유족들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교통사고 숫자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시곤 보도국장을 찾으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시곤 국장은 정부 합동분향소에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간부들뿐만 아니라 KBS 취재진도 유족들의 요구로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어제 유가족 100여 명이 밤에 KBS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관을 항의 방문했는데 100명이 갔는데 말이죠. 9개 중대 900명의 경찰력이 투입돼서 KBS 본관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가족들은 KBS 본관 앞에서 밤 10시쯤부터 밤늦게까지 경찰과 대치했는데요. 잠시 후 들으실 뉴스의 재구성에서 현장의 육성을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같은 KBS 유족들의 철규어린 항의, 오늘 KBS가 어떻게 보도했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이게 사람이라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사입니다. 오늘 KBS가 새벽 4시에 출고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은 KBS 간부들이 유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머리와 배 등을 구타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오늘 KBS가 출고한 기사입니다. 예. 한편 그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 많아 보이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할 때 많은 것은 아니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시곤 보도국장에 대해서 KBS는 어떻게 해명을 했느냐. 오늘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KBS 보도국장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교통사고 등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지 교통사고 사망자와 세월호 사망자 수를 비교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회식 자리에 참석했던 기자들하고 예. 따져보면 될 일 같습니다. 예. 이걸 최초로 대외적으로 공개한 게 KBS 새노조고요. 예,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고요. 예. 이것을 보도한 신문은 미디어 오늘입니다. 예,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예. 이 해명이 맞는지 예. 실제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아주 불신의 결정체가 돼버린 KBS. 이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려 하고 있죠.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양반이 단독으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네요. 야당은 안건 상정에 반대하면서 불참을 했는데요. 여당 의원들만 모아서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강행했습니다. 상정을 한 거지 통과가 된 건 아닙니다. 예. 네. 하지만 이 야당과의 어떤 합의, 이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단독 상정을 했단 말이죠. 자, 이런 한선교 의원이 과연 누구인가? MBC, SBS 아나운서 출신인 한선교 위원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인 2011년 6월에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야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록을 줄줄이 읽어서 야당 대표실 도청 연루 의혹을 받은 바 있는 그 인물입니다. 당시 야당은 KBS 기자가 도청하고 이 녹취 내용이 한선교 당시 간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KBS 수신료 인상 이게 통과가 된다면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는 월 4,0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수신료가 인상되면 KBS는 광고 수입을 향후 5년 동안 연간 2,100억씩 또 줄이기로 했단 말이죠. 예. KBS에게 큰 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은 광고 파이를 줄이면 이 광고 파이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종편으로 예. 가게 하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나 통과는 쉽지 않습니다. 수신료 인상안이 미방위, 상임위를 통과하려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말이죠. 미방위 의원 23명 가운데 야당 의원이 12명입니다. 예, 과반이 넘습니다. 이 중에는 이석기 의원도 포함됩니다. 여당만으로 단독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괜히 액션 취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물밑에서 수신료 인상안 합의해줬다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 아니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은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명을 바꿔야 됩니다. 새누리민주연합으로 말이죠. 예. 예. 자, 한겨레가 오늘 사설에서 이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했습니다. 기레기라 욕먹으면서 수신료 인상하겠다니. 이런 제목인데요.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을 당해 KBS가 한 일을 생각하면 수신료 인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억울한 죽음에 비통해야 하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짓이다. KBS가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시청자의 눈과 귀가 되기는커녕 대통령 심기 경우에만 앞장섰다는 것. 이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KBS 젊은 기자들도 동의하는 부분 아니겠는가. KBS가 세금처럼 꼬박꼬박 수신료를 받는 것은 국민의 방송으로서 재구시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을 보면 KBS는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준도 채우지 못한 자격 미달 방송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은 말할 것도 없이 고위 간부들에게 있다. 오죽했으면 언론단체들이 기자회견에서 KBS를 종박방송이라고 불렀겠는가. KBS가 지금처럼 국가적 재난 중에도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이런 비루한 모습을 보이는 한 국민은 새누리당의 수신료 인상 강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런 사설 내용입니다. 예. 기레기라 욕먹으며 수신료 인상하겠다니. 예. 기레기라는 표현은 앞서 설명해드렸지만 기자 더하기 쓰레기. 예. 근데 이제 KBS 젊은 기자들은 네. 기레기 중에 기레기다라는 자조를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KBS가 영향력이 가장 큰 방송이다 보니까 또 그만큼 또 기대하는 바도 큰데 말이죠. 이런 엄청난 영향력을 종박에 쏟고 있으니 KBS 간부들은 KBS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자책을 해야 마땅할 텐데 그런 염치까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오늘 8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 4월 16일 아침에 사고 당일 아침에 세월호 사고 직후 작성한 상황보고서 1보, 2보를 폐기하고 이틀 뒤 다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아니 왜 다시 작성을 해요? 통상 사고에 대한 부처 상황보고는 고칠 내용이 있으면 3보, 4보에서 고치면 되거든요. 근데 왜 1보, 2보 다 만들어서 보고까지 한 그 1보, 2보를 폐기를 하고 새로 만듭니까? 이건 결국 초기 대응 과정에서 무능함을 보여주면서 우왕좌왕하던 해양수산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최초 작성했던 상황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지울 길이 없다. 새정치연합 백이훈 의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외청인 해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370명이 구조됐다. 사고 당일 이런 발표가 나왔지요. 오후 1시쯤에 사고 당일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민간어선 40여 척이 구조 작업을 벌이기 위해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보고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철수를 했거든요. 초기에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지 못한 원인이 됐던 것이 바로 370명 구조 이 오보가 담긴 보고서였습니다. 예. 이런 중대 실수는 해경의 주먹구구식 집계와 안전행정부의 검증 소홀에서 비롯된 겁니다. 구조된 사람 2중 3중으로 이렇게 또 체크가 돼가지고 무려 370명이나 구조됐다라는 식으로 계산이 됐던 거지요. 자, 하지만 해경은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학생 전원 구조라는 그런 내용의 보고 때문에 이 실종자 가족들을 어마어마하게 멘붕에 빠뜨린
그런 문자 기억하시죠? 자, 이걸 두고 지금 학교와 교육청, 해경이 서로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원고 측은 사고 직후 해경과 경찰로부터 학생들이 전원 구조된 것 같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주장했는데 예. 해경은 전원 구조를 말하거나 통보한 적은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겨레 20일 최신호에서는요. 전원 구조해야지 누군가 이렇게 한 말을 갖고 전원 구조했다. 이렇게 잘못 알아듣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비슷한 양상이 있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한참 초기 북한에게 밀리던 국군이 어느 보도를 보니까 무슨 해주까지 갔다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는 해주까지 밀고 올라가겠다라는 의지가 잘못 전달돼서 우리 국군이 해주까지 밀고 올라갔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이 보도에 의도성이 있는 건지 단순 실수인지 이와간 그것도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초기에 잘못된 상황 보고 때문에 어마어마한 참사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예. 경향신문 보도가 맞다고 한다면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가 해경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해양경찰서까지 했는데 해수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필요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제복이 부끄러운 추한 해경 오늘 한국일보 오면 제목입니다. 세월호 참사 초기 부실한 대응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해경이 말이죠. 탑승자와 구조자 수 집계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도 2주 이상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사건 사흘 뒤에 승선자 명단 확인 작업하던 중 중복 신고 등으로 구조자 2명이 허수였음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 지나서 정정했단 말이죠. 그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발표 내용에 이를 끼워 넣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수정하면 욕먹을 테니까 이미 수정할 내용이라 할지라도 다음 발표 때 함께 묶어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발표를 해야 한 대 맞을 매, 2대 맞을 매, 한 대만 맞는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제복이 부끄러운 추한 해경의 사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해운업계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선급의 압수수색 계획을 알려주는 등 이 검찰 수사까지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죠. 예. 오늘 한겨레 사설은요. 다시 묻는다. 이런 해경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엔 또 다른 사례가 또 지목됩니다.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한 해경 간부가 골프 음주 자제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골프를 치다가 적발이 됐지요. 더욱이 이 간부는 세월호 사고 지점에 헬기를 투입해서 수색 구조 작업을 총괄하는 항공단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사례고요. 네 번째 사례는 희생학생들의 휴대전화 메모리 카드나 카카오톡 등을 유족의 동의 없이 들여다봤다는 점입니다. 유족들은 당국이 과실을 감추고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이런 짓을 했다라면서 격분해하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이 정도라면은 해경이라는 조직이 굳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뭔가 근본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조직이라고 봐야 한다. 앞으로 사법경찰권은 해경에게서 회수하고 조직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검토해야 한다. 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퇴치도 이거는 해군이 맡도록 하고 경찰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인사들이 해경 지도부로 밀려오는 관행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예. 해경에 대한 여러 가지 수술 방안을 오늘 한겨레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어제 해경이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예. 검찰이 지난 7일에 그제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최모 군이 최동욱 전 총장의 아들임을 사실상 확인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요. 이 최모 군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청와대 관계자에게는 무혐의로 면죄부를 줬는데 그러나 장악당한 언론들은 최동욱 혼외 자식 맞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국방부는 또 다른 이벤트를 벌였습니다. 경기도 파주, 서해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항공기 석 대를 모두 북한 소행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사실은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나중에 발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어제
긴급하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정부 움직임을 두고 경향신문은 11면에서 세월호에 매여있는 비상국정 운영을 서서히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지금은 사태 수습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라고 말했던 그런 청와대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최근에 어려워진 상황, 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청와대가 출구 찾기에 나선 것 아니냐. 정부 무능 대응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벗어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어제 국방부 발표 내용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 그 국방부가 이 무인기 관련한 조사 결과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이제 국민TV 취재진이 갔어요. 근데 출입 기자가 아니라면서 발표장에 아예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항의를 하고 또 취재를 지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방부가 따로 브리핑하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국방부의 따로 브리핑에서는요.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보도자료만 읽고 들어갔습니다. 발표 내용도 문제였습니다. 무인기의 메모리 칩을 분석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다면서도 그 분석의 근거 자료를 밝히지 않았고 분석한 사람들이 누군지도 숨겼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신뢰를 높이는 게 아니냐라면서 이 데이터를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국민TV 취재진이 물어봤더니 어차피 보셔야 알겠습니까? 검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한 얘기 믿어요.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런 정부입니다. 어제 발표가 왜 나왔는지 맥락이 이해되실 겁니다. 이 정도면.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국회에서 북한이 보낸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사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발표를 동아일보는 100% 신뢰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진실이라는 전제 아래 정청래 의원에게 왜 사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10,000명 탈북자의 정보를 북한에 보냈다고 유호석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동아일보 사과 안 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려면 본인부터 사과를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아일보 남 탓할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자, 정말 정치인 하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를 지목해야 마땅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이제는 전 원내수석 부대표가 되겠군요. 최경환 원내대표단이 이제 어제 임기를 끝냈으니 말입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근데 지난해 여름에 윤상현 의원은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를 대신해서 대화록 실종과 NLL 발언 전국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이 윤상현 의원은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극히 비정상적인 저자세로 굴욕적인 정상회담을 김정일과 했다. NLL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포기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세를 취했습니다. 180도 입장이 바뀌었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비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야당 의원의 중진도 아니고 말이죠. 재선급의 정청래 의원 발언은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여당의 실세며 대통령에게 누나라고까지 부르는 이 사람의 말 바꾸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조선 동아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른바 국민의 방송 KBS 서울 본사 본관 앞 세상에
사지가 떨리고 치가 떨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대로 내주세요. 온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KBS 본관을 가로막고 있는 경찰에게 어떤 유족이 하는 말. 이런 기사가 말이나 됩니까? 한복 입지 마라. 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하면 300명은 많은 것도 아니다. 우리 다른 게 아니라 이 양반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이 양반 팰라고 온 것도 아니고 이 양반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따지려고. 그럼 도대체 몇 명이 죽어야 바닷속에서 죽어야 많이 죽은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에? 여러분들 죄 없는 거 압니다. 에? 나가서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거 알아요. 지금 살점 한 점 한 점 물속에서 바닷속에 썩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살 한 점 한 점. 당신들 자녀, 동생, 조카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 이것 좀 보십시오. 에?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수는. 이 양반을 따지러 왔습니다. 그러나 KBS는 무응답. 결국 청와대로 가기로 뜻을 모으는데 지금 우리 만약에 딱 지금 청와대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저히 뭐 맨날 해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청와대도 안 되면 우리 다 죽든지 합시다. 애들하고. 네. 이 나라 어떻게 살아야죠 이거? 못 살아. 어떻게 살아? 그러나 진도대교에서 그랬듯 이번에도 여지없이 청와대 가는 길은 막히고 들어가! 들어가라고! 들어가! 이 나라 정부가 이래 이게 썩었어. 그러면 어떡하면 사진까지 찍으라고. 나 다 가지 마. 거기 가고. 그래도 자식인데 우리 보고 어쩌라고 그러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사과라고 하라고. 사과만 그거 나와서 사과 한마디도 못할걸. 안 그래도 억울한데 어떻게 대답을 하고. 이를 다룬 KBS 뉴스. 어제 오후에는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은 KBS 간부들이 유족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머리와 배 등을 구타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수가 적다는 말에 대해서는 KBS가 뭐라고 보도했을까? 이에 대해 KBS 보도국장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교통사고 등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지 교통사고 사망자와 세월호 사망자 수를 비교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유족들이 뭘 잘 모르고 KBS 간부를 부당하게 폭행했다는 말. 이 기사에서 끝까지 나오지 않는 KBS 보도국장의 이름은 KBS 뉴스 김시곤입니다. 아가야, 국민TV 조합비를 내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하다. 아버님, 어렵지 않아요. 전화 한 통이면 되거든요. 아니, 전화로도 매달 알아서 자동이체가 된다고? 그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돼요. 아니,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화로 해도 신청이 되는 거구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365일 24시간 가능한데요. 전화로 하셔도 됩니다.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7737 또는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4년 전 두산그룹의 중앙대 인수와 그에 따른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반발하면서 한강 다리에서 고공시위를 벌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로부터는 정학처분을 잇따라 받았고요. 대학 생활에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학내 피선거권 박탈처분까지 받은 이 학생. 결국 엊그제 학교를 스스로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앙대를 두산대학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자신을 두산대학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그는 엊그제까지 중앙대 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4살 청년 김창인 씨입니다. 어렵게 들어간 대학을 스스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 오늘 김창인 씨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인 씨 나와 계시죠? 네. 예. 학교에 자퇴서를 낸 게 지난 7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신분은 중앙대 재학생이 아니라 자퇴생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7일에 바로 자퇴 처리가 되었고요. 지금은 대학생 신분이 아닙니다. 예. 가족이나 혹시 친구들하고 이 결정하기 전에 좀 상의를 하셨습니까?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민했고요. 상의도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예.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이셨습니까?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셨고 지금도 걱정을 하시는 중입니다. 네. 예. 그 학교 안에서 자퇴 선언문을 읽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선언문까지 읽고 자퇴를 했는데 자퇴 선언문에 어떤 내용을 담으셨는지 가능하시다면 몇 대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몇 대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정의가 없는 대학은 대학이 아니기에. 나는 두산대학 1세대다. 2008년 두산은 야심차게 중앙대를 인수해 명문의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선언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두산기업의 말처럼 나는 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공부했고 중앙대에 합격했다. 하지만 두산재단과 함께 시작한 대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박용성 이사장은 대학이 교육이 아닌 산업이라 말했다. 대학도 기업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중앙대라는 이름만 남기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했다. 대학은 함께 사는 것을 고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학문을 돈으로 재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처절하게 싸웠다. 하지만 기업을 등에 업은 대학은 괴물이었다. 그 대가는 참혹했다. 5차례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차례의 징계 조치를 받았다. 그렇게 나는 블랙리스트 대상이 되었다. 학생들은 날 종북자파라, 어느 교수는 나를 불구덩이에 타 죽으러 가는 사람이라 했다. 그렇게 나는 절벽 앞으로 불구덩이로 내몰렸다. 비단 나 혼자만의 문제였을까? 내가 이 대학에서 배운 것은 정의를 꿈꿀 수 없다는 것이다. 현실의 벽은 너무나 거대하고 완고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때문에 그저 포기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고민하고 경쟁을 통한 생존을 요구했다. 그렇게 대학은 세일즈하기 편한 상품을 생산하길 원했다. 하지만 대학은 기업이 아니고 나 또한 상품이 아니다. 난 결코 그들이 원하는 인간형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저항을 해보려 한다.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중앙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그 누구보다 중앙대를 사랑하고 중앙대가 명문대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대학은 대학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위가 있어야 한다고. 진리와 정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한다. 지금 대학엔 정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첫 구절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두산대학 1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2008년도 2학기에 두산이 처음 중앙대를 인수했고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 공고학번인데 한창 이제 두산이 인수한 이후 두산에 대한 희망을 품고 중앙대가 앞으로 발전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입학한 세대이고 두산이 중앙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창인 씨가 중앙대 입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에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했다. 이게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까?
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담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앙대가 앞으로 비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정확히 좀 기억을 못하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화도 많이 됐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이 두산그룹이 중앙대를 인수하고 시행한 구조조정,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2010년도 당시에 중앙대는 이제 메가톤급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이제 중앙대라는 이름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라는 걸 목표로 해서 절반 정도 되는 학과들을 학과 통폐합 대상으로 발표했었습니다, 처음에. 물론 내부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목표대로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아직까지 그 실천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뭐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뭐 정치국제학과, 뭐 정치외교학과, 국제학과, 노언어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도고동문학과 등등 이제 통폐합이 되었고, 뭐 가정교육학과, 민속학과, 아동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뭐 가족복지학과 이런 과들은 이제 폐과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예. 뭐 돈과 연결이 안 된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학과를 통폐합하고 일부 교양 과목은 축소하고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교수는 해임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인지도 좀 의아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 학생들 말고 교수들이나 교직원들의 반발은 없었습니까? 이제 교직원들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교수님들의 그 반발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뭐 정권에 비판했다는 건 이제 예전에 강사 한 분이 뭐 자기 개인 페이스북에 이제 정권에 대한 비판 글을 썼다가 해임된 적이 있고요. 뭐 교수님들을 실적에 따라 등급을 나눠서 뭐 연봉을 다르게 주기도 합니다. 네. 예. 그 김창인 씨도 뭐 종북 좌파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뭐 이제 학내 커뮤니티에 대한 통제가 되게 심한 학교예요, 중앙대가. 그 뭐 게시판이라든가 이런데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재학생들만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뭐 교직원, 교수, 졸업생들 모두가 함께 쓰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예. 누가 썼는지 모르는 익명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그런 과정에서 또 학교에 비판하는 글을 쓰면 커뮤니티 계정이 정지당하기도 해요. 글이 삭제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측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커뮤니티를 이용하게 됐고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또 여론까지도 좀 오도하고 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벌여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오셨습니까? 물론 저 혼자만의 투쟁이 아니고 선배들의 투쟁까지 이제 합쳤을 때 보면은 중앙대는 2010년도 이후에 진짜 안 해본 종류의 투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삭발, 단식, 천막농성, 본관점거, 삼보일배, 고공시위 뭐 이런 보통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투쟁들 종류까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언론에 일부 좀 보도는 됐는데 많이 좀 관심을 받지는 못했죠. 네, 그 당시에 뭐 과정에서 관심을 가져준 분들은 계시지만 금방 잊혀졌던 게 현실이었죠. 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학생들, 특별히 이제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나 참여 그리고 이 투쟁에 대한 지원 같은 건 없었습니까? 예, 사실 2010년도를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적 학생회라고 불리는 총학생회가 이제 서지 못했고요. 예.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 총학생회에서 뭐 참여나 지원 같은 건 없었고 사실상 뭐 해당 학과 학생들이나 주변 학생들이 많이 공감해주고 도와주기는 했지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다들 지쳐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총학생회는 구성이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사실상 뭐 공약이나 뭐 의견으로는 뭐 많이 내긴 하지만 뭐 학생총회가 작년에 이제 성사가 됐는데 예. 이제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와서 이제 학교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전달하고 이제 학교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냥 그 대답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이지 뭐 다른 행동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좀 흔히 나올 수 있는 투쟁 방안 중에 하나가 휴업이라든가 뭐 수업 거부라든가 이런 게 있을 법한데 물론 그동안에 이런 방식을 구사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이런 논의 자체도 없었습니까? 네, 사실 휴업이나 수업 거부는 상당히 어려운 수위의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등록금을 올리더라도 하다못해 이제 전체를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뭐 올해는 인문대만 올리고 내년에는 공대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학생사회 내부에 어느 정도 힘을 합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해당 학과 학생들이 이제 주동력이 되면 나머지 학생들은 뭐 밥그릇 챙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예. 그런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일종의 좀 각계격파 형식으로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걸 좀 진행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전개해왔던 투쟁 방식 중에 2010년이었죠. 한강대교에서 고공시위를 벌였던 게 좀 유명한데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당시가 처음 이제 구조조정이 시행됐던 2010년이고요. 그 날이 이제 이사회의 마지막 구조조정안이 통과되는 날이었습니다. 예, 사실상 마지막 발악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상당히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고 좀 두려웠지만, 구조조정 대상 학과 이제 학생들의 표정이 이제 그 학과 학생들에게 학과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 뭐 자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거의 나고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학과를 통폐합하고 없앴는데 그 표정이 너무 아른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동안 학교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징계, 뭐 무기정학, 그리고 이 부분은 소송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동안 학교로부터 받았던 어떤 징계 처분의 종류,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네, 제가 제일 처음에 징계를 받은 게 이제 2010년 한강대교 고공시위 때문이었고, 사실 그 당시에 뭐 사회적으로 사법 처리는 이미 다 받았는데, 예. 뭐 이중 징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사유를 댔지만, 뭐 명예가 얼마큼 훼손됐는지, 제가 진짜 명예를 훼손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고요. 그래서 소송을 법원에 이제 걸어서 이제 무기정학 처분이 무효다라는 판결을 받아내자마자 이제 학교에서는 다시 복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무기정학 처분이 무효지 징계가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유기정학 18개월 처분을 내렸었고요. 그래서 유기정학 18개월 처분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 저는 구조조정 반대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뭐 원탁회의라고 해서 이제 학교 정문에서 구조조정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제 토론회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이제 근신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법원이 무기정학은 무효다라고 판결하니까 무기정학이 무효라고 판결했지. 그래서 유기정학 18개월을 내렸다는 거죠. 네. 예. 학내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런 징계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학에서 학생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학생회 활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뭐 학칙도 이제 거의 완전 사문화돼서 2010년대 이후에도 이제 그 학칙을 적용하지 않은 대표자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닌데, 이제 표적을 삼아서 피선거권을 박탈했다라고 저는 사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도 지난해 11월 그리고 올해 4월에 단과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에 나온 이유는 이 학생회장을 맡아서 이 학교와의 싸움을 좀 더 조직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의도셨습니까? 뭐 당연히 그런 의도도 있긴 했지만 그런 의도보다는 사실 학생회 활동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으로서 뭐 다른 대표자에 출마할 학생이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학생회를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자세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와 응원도 있었고요. 예, 뭐 학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학생회 일을 누군가 나서서 맡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군요.
김창인 씨 선거를 도왔던 학생들까지 협박에 가까운 그런 통보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선거를 진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이었고요. 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은 이제 학생 회칙에 따라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선거를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데 책임이 있는 건데 이제 이 학생들에게 뭐 징계를 내리겠다. 학칙을 어겼기 때문에 선거를 진행만 해도 투표 결과만 공개해도 징계를 내리게 되면 이제 학군단을 하던 친구는 학군단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교환학생을 준비하던 친구들은 교환학생을 못 가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너희가 진행을 해서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학생의 예산은 줄 수 없다. 뭐 학생회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류의 협박이었습니다. 예. 선거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선거가 이제 무산이 됐죠. 중간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투표까지 진행을 했는데 투표 중간에 이제 선거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 협박들을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렵죠, 사실. 예. 네. 결국은 그 올해 4월에 진행된 투표 중단 상황까지 보고 결국 여기까지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지 뭐 중앙대 학생 사이에 희망이 없다는 아니고요. 예. 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뭐 남아서 더 투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다. 한계점이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해서 중앙대의 현실을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쪽에 더 무게를 두셨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둘 다 있겠지만 후자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자퇴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싸워 나갈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군이 미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제 저 자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24이라는 나이, 그렇게 또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또 작지 않은 나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병역을 필요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후 어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나는 어떻게 살겠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네, 뭐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이번 선택을 고민하면서 일단은 저는 저가 대학 생활하면서 배운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대학이 대학다워야 하는 것처럼 사회가 사람들이 사는 사회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스스로 그 자퇴를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들겠지만 그 남아있는 그 대학의 학생들 그리고 동료들 또 교수진을 포함한 그 교직원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어떤 얘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까? 사실 대자보에도 썼지만 저는 지금 시기는 정의가 필요한 시기이고 그렇기 위해서는 사람 모두의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혼자 감당하려면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용기를 내서 한 걸음씩만 나가면 함께 감당하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그런 점들을 기억하고 조금씩만 용기를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데도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정의가 필요한 사회이고 용기를 조금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요. 예. 그 김창인 씨도 지금 믿었던 그런 정의가 필요한 사회 그리고 모두가 조금씩 용기를 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용기 꺾이지 않도록 마음 잘 다잡으시고 앞으로 계획 좀 차근히 생각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산그룹의 중앙대학교 구조조정에 반발해서 지난 7일 스스로 자퇴를 결정한 김창인 씨와 인터뷰였습니다.
수많은 그랬더라면이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뉴스를 보는 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구조된 승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평생 가슴에 묻고 끊임없이 왜 그때 그걸 못했느냐고 눈물 속에 되물을 겁니다. 구조대가 갈 테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던 가족은 또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저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말한 가족의 잘못도 아닌데도 그 가족은 내내 자기가 한 말을 곱씹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선한 의지를 믿었다는 이유로 자책해야 하는 사회라니 얼마나 미개합니까? 국민라디오 서화숙 3분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요일별 코너죠. 영화 속 실화 이야기 통해서 사회와 세계 조명해보는 최광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최광희 영화평론가 오늘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선정해서 오신 영화 찰리 윌슨의 전쟁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찰리 윌슨의 전쟁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도 당연히 영실이라는 코너인 만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예. 영화 제목에 등장하는 찰리 윌슨은 실존했던 미국의 하원 의원입니다. 예. 민주당 소속의 하원이었고요. 이분은 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뭔가 대대적인 활약을 펼쳤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 묘사되는 이 찰리 윌슨이라고 하는 하원을 보면은 마약, 집단 혼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는 예. 방탕한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그것도 실화입니까? 예, 실화니까 그렇게 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는 톰 행크스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찰리 윌슨은 지난 2010년에 77세를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예. 이 영화가 나온 게 2008년이니까 생전에 나왔던 작품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이런 영화를 찍을 때 찰리 윌슨이라고 하는 실명을 쓰지도 못했거니와 만약에 썼다면은 바로 명예훼손 소송이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네,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뭐 개봉금지 뭐 이렇게 해서 다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 부러운 건 뭐냐면요, 아주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나 그 영화나 미디어가 다루는 인물이 공적인 인물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다소 거칠거나 혹은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맥락적으로 그것이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적인 그런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명한 게 그 미국의 1960년대에 나온 그 뉴욕타임스 대 설리반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미국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요, 공무원에 대한 언론의 비판,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인격권 침해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려면 그걸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요, 공무원이 입증해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데서 언론에 이런 보도에 의해서 내가 이런 명예가 훼손이 됐다라는 그 입증 책임이 바로 그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판결에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직자들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다소 거칠고 설령 사실과 다르더라도 거의 무한대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맞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여기서 우리 헌법이라는 미국의 미국이죠. 헌법이죠. 네, 미국 헌법, 수정헌법을 말하는 거죠. 수정헌법 제1조가 바로 언론 표현의 자유잖아요. 예. 근데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물론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뭐 부작용 혹은 지나친 언론의 상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계해야 될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렇다는 거죠. 근데 뭐 거기에 비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그 사람들 같은 영화 나왔을 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실명도 못 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서거 당시에 그 뭐죠 장례식 장면을 영화 첫 도입부에 썼다는 이유로 예. 그 아들이 박지만 씨가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재판부에서 그 부분을 지워라라고 판결이 나와가지고 무지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검은색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임성수 감독이 나름대로 그 판결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그 장면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무지 처리,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그냥 계속 나가게 만드는 그런 방식의 어떤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사람들이라는 영화는 1979년 12.6 사태 그날 밤의 상황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거기서 단 한 번도 박정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다카키 마사오도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네. 그리고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1,000만 명 이상 동원한 변호인이라는 영화도 누가 보더라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나한데 노무현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참 눈 가리고 아웅인 게 이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좀 씁쓸함을 안겨주는 대목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점점 가식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되면은 가식적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본다면. 그러니까 그것이 눈 가리고 아웅인 문화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찰리 윌슨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소개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좀 약간 열받아가지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네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소위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표현의 자유를 싫어하시면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그러시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정작 본인들은 또 자유롭게 표현하더라고요. 가스통으로 표현을 하시죠. 예. 네. 아니면 큰 확성기로 표현을 하신다든가 뭐 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 다른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보장을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데 그것을 막은 상태에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 말이 됩니까? 이건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 찰리 윌슨의 전쟁이란 그 영화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아니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습니다. 감독은 마이크 니콜스고요. 이 영화의 각본가에 대해서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 찰리 윌슨의 전쟁의 각본을 쓴 사람이 아론 소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론 소킨이 그 공화당 부시 행정부 시절에 민주당 대통령을 이렇게 내세운 웨스트 윙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드라마였죠. 그 드라마의 각본을 썼던 분이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이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마크 주커버그의 일대기를 담은 소셜 네트워크의 각본도 바로 이 아론 소킨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또 끌고 있는 미국 드라마죠. 뉴스룸. 예, 언론이라는 것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형을 보여주는 그 뉴스룸이라는 작품의 각본을 쓴 사람이 또 아론 소킨입니다. 네, 그만큼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각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뉴스룸이라는 영화의 그 아주 인상적인 한 대목을 좀 뭐 영화와는 상관없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예. 거기에 이제 그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여성 하원 의원이 저격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병원으로 후송됐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주인공들 뉴스룸에서 일하고 있는 그 방송국 직원들이 사망 소식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그 상황에서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네. 봤는데 네. 어디서 봤는지 아시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보셨습니까? 유튜브에 뉴스K에 나온. 아, 예. 예. 아, 그렇군요. 맞죠? 네, 그 장면이. 네. 예. 그 장면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뭐 보신 대로 사망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CNN에서 사망으로 나왔다. CNBC에서 사망으로 나왔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위에 이제 데스크들이 사망 소식 빨리 내라라고 막 윽박지르는데 끝내 PD는 네, 그걸 거부하죠.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앵커가 PD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너 얘기를 한번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망 선고는 뉴스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알아듣고 앵커가 그 사망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아직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아직 사망하지 않고 지금 수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정확한 보도, 확인을 한 상태에서의 보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 뉴스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의 한 대목이 아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아론 소킨이 각본을 쓴 그 웨스트윙이라고 하는 작품에도 그 마틴 씬이 연기한 그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이상향적인 미국 대통령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예.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인데 아이러니하죠. 공화당 정부 시절에 민주당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드라마를 만들었다는 게 그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은 어떠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참모들이요. 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요. 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 반대파의 의원들을 설득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세밀하게 그 묘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조금 한편으로는 좀 지나치게 그 미국의 어떤 정치 세력을 미화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아론 소킨은 그걸 통해서 미국의 어떤 그 이상적인 어떤 정치 세력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영화로 돌아와서 찰리 윌슨의 전쟁은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던 그 시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미국은 카터 대통령 집권기였죠. 근데 카터 대통령은 당시 그 냉전이 한창 중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미소 간의 그 지금 사이가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그 긴장이 좀 첨예한데 이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또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행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리의 주인공인 찰리 윌슨 하원 의원이 보기에 너무 미국이 지금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태도가 분명하지 못하고 그렇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반군 즉 그 소련 침공에 저항하는 그 아프가니스탄의 반군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제 굴립니다. 때마침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나오는 조앤 헤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줄리아 로버츠가 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또 가끔 찰리 윌슨하고 자요 또. 근데 어찌됐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조앤 헤링이 또 굉장히 유명한 로비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조앤 헤링하고 같이 그 짝패가 돼가지고 예. 미국의 어떤 의원들을 이제 설득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해주는 그 법안. 근데 이게 그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미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 반군에 지금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요거를 살짝 비밀리에 이렇게 하는 그런 법안을 이제 승인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CIA하고 같이 합작을 한 상태에서. 근데 그 미국 무기를 대주면요 문제가 또 되니까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으니까는 머리를 써요. 소련제 무기를 구입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돈만 되는 거군요. 네네. 예. 소련제 무기를 갖다 살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반군이 소련제 무기를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몰래. 그러고 나서 웃긴 건 뭐냐면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이 끝나면 이제 재건 비용이라는 게 들 거 아닙니까? 예. 그때는 예산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의 두 얼굴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련제 무기를 사서 지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재건을 하고 그 나라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들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의 아이러니, 역사적 아이러니는 바로 그때 당시에 미군이 지원한 그 소련제 무기로 그 소련군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탈레반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또 적이 되죠. 네, 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미국의 적이 된 많은 중동의 세력들이 한때는 미국의 동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국익에 따라서는 어쩔 때는 동지가 됐다가 어쩔 때는 친구가 됐다가 하는 그런 어떤 국가주의의 어떤 두 얼굴 이런 것들을 이 찰리 윌슨의 전쟁이 아주 상징적으로 또는 역설적으로
흥미롭게 잘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뭐 이란도 그랬고요. 네. 또 파키스탄 역시 그랬고요. 뭐 제 짐작에는 특별히 이 영화를 선택하신 이유가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좀 즈음해서 이 영화를 좀 보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는 것도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해서 선택한 게 아닌가. 아니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프간 반군에게 소련제 무기를 사주기 위해서 찰리 윌슨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아프간 난민들이 팔다리가 막 잘려서 신음하는 그런 참경을 미국 하원의원한테 딱 보여줍니다. 예. 보여주고, 우리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이걸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한 국가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게 국익을 위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계산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간판을 내건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인권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휴머니즘적인 가면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 찰리 윌슨의 전쟁은 그런 휴머니즘의 가면을 쓰는 국가주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북한 인권법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역시 그 맥락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 뭐 사실 우리나라는 인권 따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나라 있습니까? 그런 나라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지킨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네 인권을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서 운운하는 게 사실은 맞죠. 그게 타당하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북한 인권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 북한 인권을 부짓는 그 이면의 어떤 맥락 이것은 찰리 윌슨의 전쟁이 보여주고 있는 즉 국가주의를 가리기 위한 국가 이권을 가리기 위한 어떤 휴머니즘의 그 가면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권이라는 명분에 가려져 있는 그 국가주의 이 부분을 이 찰리 윌슨의 전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산시 24개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이 주체가 된 단체가 있습니다. 예, 이 회장단이 그 이끄는 오늘 세월호 참사 많은 그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진과 촛불 집회가 오늘 열립니다. 오늘 9일이죠. 예, 오늘 9일인데 오후 6시 30분에 세월호 사고 정부 합동 분향소가 차려진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 모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학생들만 참여하는 게 아닐 겁니다. 많은 그 희생자 가족들 그리고 그 안산 시민들 또 여러 곳에서 오신 그런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산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 모여서 안산시 중심가인 고잔동 문화광장까지 한 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침묵 그리고 추모 행진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또 추모 행진에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입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 행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예, 어느새 지금 언론 보도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포털의 그 앞페이지에서도 세월호 참사 관련 속보 코너가 사라진 지 며칠 됐습니다. 추모 집회 주제 잊지 말아주세요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안내해드리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동안 또 차분하게 이틀의 휴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가 제작에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